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선 두 개의 신당설이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12월 말로 상당 가능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그 영향력과 파장 오늘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12월 말 창당설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3지대의 동력이 얼마나 될지, 신당이 만들어지면 이 총선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길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12월 말까지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두 가지 신당설이 정치권에서 얼마나 폭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 정치권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저희가 다각도로 취재를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이미 이준석 창당을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고 비명계 진보정당 인사들과 교류까지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 여부 저게 이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에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법률적 방식으로는 이미 유죄받아서 이제 어려우니까 비법률적 방법 중에 뭐 사회적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먼저 조국 전 장관 경우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비법률적 형식.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좀 복잡하실 텐데 정치권에서는 이걸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출마 안 하십니까?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 좀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자, 방금 들으신 저 말로 설 수준에 머물던 조국 신당 문제가 정치권의 정식 의제로 굴러가게 됐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차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조금 전에 들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출마해서 명예회복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들어보셨지만 뭐 법체계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에서 무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명하겠다. 출마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겠다. 이런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그동안의 행보를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죠. 거기서 네. 이제 빵 부스러기를 이렇게 놓으면은 최종 목적지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뿌려오다가 오늘 조금 좀 큰 보폭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어요. 반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 신당 얘기가 한창 나왔던 지난 7월에 조 전 장관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희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이 8월 30일이죠. 이 디케의 눈물이라는 본인의 에세이집을 출간한 이걸 전후해서 조금 기류가 바뀝니다. 이 서울에서 3차례 또 원주에서 북콘서트를 열었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전주에 이어 다음 달 초에는 이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열 계획이기도 한데요. 그 사이 스스로도 입이 좀 거칠어졌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페이스북에 또 북콘서트에서 이 거친 표현으로 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여러 차례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9월에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나와 가족의 명예 회복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달 22일에는 소수 정당들이 의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면서 야권연합 200서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까지 이어진 거죠. 예. 뭐 출마야 자기가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격만 되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1심에서 이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고 네. 아직까지 뭐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징역형이 확정이 만약에 된다면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그냥 출마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예, 이게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조 전 장관 2심 재판 결론이 이 총선 전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뭐 당연히 대법원 판결은 더 늦어지겠죠. 이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을 조 전 장관이 벤치마킹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연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본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실제 창당을 한다면은 언제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조 전 장관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사 그리고 호남 측 인사들과 이미 접촉면을 좀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창당 움직임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은 넘어서야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1월, 2월쯤에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속속 나올 텐데 이들을 영입해서 새를 불릴 수도 있겠죠. 안철수 의원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만들었던 이 국민의당의 경우에 이 안 의원은 총선 122일 전이죠. 2015년 12월 13일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을 했었고요. 총선 71일 전, 그러니까 2016년 2월 2일에 신당,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난 21대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이 가능한 이 현행 선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지 이 여부가 신당 창당 일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신당을 만드는데 혼자 만들 수는 없을 테고 네. 그럼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일단 뭐 손혜원 전 의원이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돕고 싶다 이런 말을 과거에 한 적이 있고요. 또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긴 했지만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죠. 이 최강욱 전 의원도 합류가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최근에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 또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송 전 대표의 경우에는 최근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이 가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지금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신당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그러나 또 조국 전 장관을 따르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또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로 가늠하세요? 예, 지난 21대 총선 때죠. 이 정봉주 손혜원 전 의원이 바로 이 조국 전 장관, 조국 수호를 기치로 창당했던 열린민주당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열린민주당은 이 5% 정도 득표율을 얻었고요. 그래서 비례 3석을 가져갔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어요. 예, 뭐 현재까지는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현재 강성 지지층 상당수가 친조국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또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에 이 조국 사태가 다시 총선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래저래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민주당 속이 뭐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주민 기자 잘 들었어요. 여기 뭐 민주당 소속의 박수현 수석께서 계시니까 여쭤봐야죠 뭐. 속내가 어떠세요? 조국 전 장관 나온다고 하는데. 복잡하죠. 복잡합니까? 뭐 조국 전 장관과 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민정수석과 대변인으로 함께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뭐 가깝게 느끼고 뭐 그렇게 한데 요즘도 소통하십니까? 요즘엔 이런 문제로 소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소속이면서 조국 전 장관과 함께했던 그 친분 두 가지를 보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굉장히 조국 장관의 움직임이 놀랍습니다. 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이런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에게 질문돼 본 바도 있고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때 제가 언젠가 조국 장관에게 한번 어떻게 왜 장관까지 하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을 때 조 전 장관은 아마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과 잘 맞춘다면 한 두세 달 정도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할 수밖에 없다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도의 그런 어떤 현실 정치에 참여의 의지, 그 정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저런 어떤 가족사를 거치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 입이 지금 굉장히 많이 거칠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조국 장관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러나 하여튼 지금 민주당 소속의 제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어떤 신당들이 계속 여기저기 생겨나는 모습들이 과연 자체의 혁신을 통한 정치 변화를 이루는 것과 저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총선이 끝났을 때 어떤 영향을 국민들에게 미친 후에 끝나는 모습으로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과거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좀 염려되는 바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조국 신당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각으로 지금의 흐름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장동혁 원내대변인 오늘 나오셨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 게 과거에 이제 공정상식 이슈를 다시 재점화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나오지를 않는 게 옳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정치적 지형으로 봤을 때는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신당 창당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계산한다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말씀하셨고 또 앞에서도 브리핑할 때도 얘기가 됐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그 시작이 조국 전 장관이고 그리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되는 데까지 이른 그 중심에 조국 전 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나를 소명하고 해명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법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획득해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다면 결국 그게 이재명 대표를 벤치마킹했다는 아까의 그 표현이 적절한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국민들이 조금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민이라는 게 사실은 포괄적이고 정치인들이 쓰는 국민이라는 용어가 이제 진영 논리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으로 얽혀 있는 문제긴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라는 표현을 써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조국 전 장관이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 분명한 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 선생님께서 이 대목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같이 보죠. 자연인 조국으로 재판을 받을 때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뭐가 달라지나요? 조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주면 안 되겠지만 줄지도 모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불체포 특권은요 법정 구속하고 이게 전혀 무관합니다. 국회의원도 이게 잘못하면요 판사가 이게 바로 그냥 법정 구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체포 특권과는 무관하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대한 집행 여부와 불체포 특권이 관련이 있는 거지 재판 결과에 따른 징역형에 따른 불체포 특권은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 이게 결과에 영향을 주느냐? 법치란 게 뭐냐? 법치는 이제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법치입니다. 자연인 조국과 국회의원 조국의 형량이 달라진다면 이게 법치입니까? 이거는 이게 법치가 철저히 무너진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자연인 조국은 실형인데 국회의원 조국은 벌금해 주자. 이거는 이게 법불락이 법은 권세자한테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자연인 조국과 국회의원 조국의 형량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게 법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국회의원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재판을 질질 끌잖아요. 이게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게 국정감사가 된다고 재판 연기해달라.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을 끌어서 황운하 의원은 지금 이게 11월 29일 선고하면 임기 다 마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송철호 시장도 다 했잖아요, 임기. 이런 식으로 이게 권력자들한테 법이 시간을, 재판을 지연시켜서 특혜를 주온 이건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앞으로 이게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입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앞으로 저는 대법원장도 이제 새로 들어서고 우리 법치가 바로 서면 국회의원이든 자연인이든 아무 영향 없이 그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똑같은 시간 내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조국 전 장관이 입시 비리 혐의로 이제 딸이 의사 면허를 지금 박탈당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부인 정경심 씨도 수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예방주사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얘기를 쭉 했는데 딸내미가 저를 딱 보더니 아빠 나 네일 아트 잘해. 네일 아트 샵 내가 개설해가지고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딱 이러더라고요. 상당히 좀 슬펐죠. 딸내미가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부산대 차원에서는 그 동양대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발표는 했습니다. 교수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출소했을 때 보니까 그 다리 근육이 매우 많이 빠져서 후두루두루하는 상태더라고요. 재활 치료 뭐 등등등을 하고 있어서 그 출소 당시보다는 좀 나아졌다. 지금도 아직 그 1150일의 그 경험이 불현듯 되살아나나 봅니다. 멍해지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예, 뭐 감옥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모든 국민이 뭐 마찬가지 상황이죠.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접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최병묵 의원님은 어떻게 저 얘기를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조국 전 장관은 계속 이제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이 명예회복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 2심이 9개월째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를 접었나? 이런 느낌이 저는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도저히 본인이 명예회복을 하기 어려우니까 총선 앞으로 5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재판이 아닌 방식으로 명예회복. 그건 뭐 결국 정치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로 든 것이 뭐 사회적, 문화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문화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결국 그 정치적으로 이제 본인이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 근데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께서 뭐 그게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인 것 같고 사실은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 그 정당의 대표여서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기각 사유에 일부러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 잘 아시지만 정당의 대표가 뭐 그렇게 사법적 차원의 또는 어떤 이 수사의 차원에서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수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재판 단계에서도 혹시 뭐 당장 이재명 대표의 그 병합 재판 얘기가 뭐 다음 주 월요일쯤에 뭐 결론이 난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 문제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결론이 난다고 해도 한 달간 끌은 거예요. 그거 사실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도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 있다는 문제 때문에 판사가 한 달 동안을 끌다가 재판을 뭐 병합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근데 이미 형사합의 33부에 우의정 교사 부분이 가 있어요. 그러면 뭐 병합될 가능성이 꽤 높게 보이는데 사실은 병합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최소한 2년 내지 3년간 그 우의정 교사 부분은 재판 안 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조금 대우를 달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의 사법부 체제에서 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얘기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를 봤더니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고 총선에 나서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리 패널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죠.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오늘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출마 의지를 좀 보였는데 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특별히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문제는 오늘 이제 사실상 공식화되는 얘기로 이제 흘러가게 됐지만 내일도 얘기가 나올 테고 모레도 얘기가 나올 텐데요. 최창렬 교수님, 내일도 민주당에서 논의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 속내가 복잡하다는 건 국민들도 상당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내일은 어떻게 얘기할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출마했을 때 야권에 미치는 파장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전 조국 전 장관 출마하고 신당 얘기 나오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 얼마나 일 많이 했어요. 조국 사태 2019년도에 그 당시 조국 사태 때문에 이른바 그 진보 패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뭐 이제 애매한 사이가 벌어졌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해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아까 기사 보니까 손혜원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뭐 추미애 전 의원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도 글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중도층한테 이분들이 인기가 있나요? 지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민주화 이후에 10년 동안 정권을 못 지킨 유일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 정권을 5년을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조국 사태라는 거 아니에요? 조국 사태. 근데 이제 와서 정치와 사법의 관계에서 말이죠. 사법적 시스템으로 자신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적으니까 정치 권력으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간다고 저는 느껴져요. 저는 이 부분은요. 정치 이슈를 또 완전 민생과는 별개로 완전 정치 그 자체로 몰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민주당이 좋아할 리가 없을 거고 말이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조국 사태 때 그 여러 가지 중도층이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이 그대로 전 재소환된다고 봅니다. 전 이건 민주당에겐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자신의 적어도 정치인은 적어도 명분에 있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무슨 갈등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노골적으로 비법률적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럼 정치적 신분이나 지위나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 벌써 발언 자체가 이렇게 된다면 전 조국 전 장관이 그나마 갖고 있던 강성 지지층조차도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전 아주 폄하해서 발언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치를 활용하는 것 그 자체가 명분이 없다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과거에 열린민주당을 창당해서 지난 총선 때 비례정당으로 만들어서 세석이었던가요? 당선이 됐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당선의 환상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요 얘기 하나 더 하고 가죠. 민주당에서 이제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이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 정권 당시 자녀 입시 비리가 문제가 됐을 때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그런 것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청년들의 하소연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법무부 장관님께 묻습니다. 공정과 평등에 대해 얼마나 떳떳하십니까? 저희 젊은 세대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이 무엇이냐? 조국 사건.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불집회 대상이 이번 정권이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과연 그럼 조국 전 장관의 창당 문제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걸 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다. 역시 압도적으로 많고요. 바람직한 생각이다의 한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 25%가 조국 전 장관에게 표를 줄 가능성, 조국 전 장관은 바로 그 부분을 겨냥해서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종욱 변호사님, 어쨌든 국민 다수의 의견이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요, 이념적으로 보면 이제 보수층, 그다음에 중도층, 그리고 이제 그 합리적 진보층 모든 층이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조국 장관이 그래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려면 당당하게 한번 지역구 한번 나가보십시오. 지역구에서 이게 당선되면 그래도 국민의 50% 정도는 인정해 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 정당 준연동형 비례제 이래서 이게 지지율 5% 얻어서 1, 2, 3번 3명 되면 이게 명예가 회복된 겁니까? 전 국민의 5%가 조국을 지지하면 조국 장관이 명예가 회복된 겁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비례정당 하나 이게 만들어서 5% 가지고 이게 두세 석 얻겠다. 이러려고 이게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한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명예회복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게 떳떳하다면 한번 지역구에 어디든지 나가서 한번 붙어보라.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안 나가겠죠? 예. 그렇게 한다고 나가겠습니까? 예. 자, 이제 앞서 조금 전에 이제 같이 조국 전 장관과 누가 함께 할 건지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손혜원 전 의원이 이 조국 창당설을 예측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의 합류를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추 전 장관의 반응과 함께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님이 꼭 나오시면 좋겠어요. 조 장관님이 꼭 같이 뛰어야 될 파트너가 있다면 추미애 전 대표죠. 어떤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있는 당에 어느 당에 들어가셔서 뭔가 중심 역할을 한다면 저는 백의종군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 세력들이 거의 뭐 일족을 다 멸하듯이 한 거잖아요. 조 장관 입장에서는 개인의 의지 또는 집단의 의지로 자기의 그 자율적인 판단과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핍박해서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장동혁 의원님, 지금 추미애 전 장관까지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과거의 어떤 공정 이슈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백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 전 장관이 불을 붙이고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걸 이어받아서 민주당이 마음이 멀어지게 된 그 연속성상에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서 뭔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두 분이 같이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관성이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두 분 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웃는 게 사실은 정치가 저렇게 하면서 희화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명분을 쌓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규합해서 당을 만들고 출마할지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뭐 대강 그림이 그려지긴 합니다만은 그 그림들 또 구체적인 얘기들 저희가 잘 취재해서 계속 이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게 하나 더 있죠.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 민주당 200석 목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었죠. 당 내부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말을 꺼냈던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연합정치를 이루자. 그러니까 연합정치를 통해서 야권,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이런 취지로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 주장의 핵심 키워드는 연합정치입니다. 180석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혐오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되기가 쉽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딱 110석이라는 것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묻지마 거부권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연합정치밖에 없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이게 말을 한번 뱉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수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고 다른 얘기도 붙여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민주당 200석 이 얘기가 딱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오만 프레임으로 연결이 되는 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예. 그렇죠? 당연하죠. 경계하시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같이 아주 정말 정치 지형이 민주당에게 불리한 지역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사력을 다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런 어떤 지역들이 많거든요. 뭐 충청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영남 같은 데서는 민주당이 불리하잖아요. 이런 곳에서 어떤 중앙당이나 당 일각에서 저런 어떤 말들이 나오고 실수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막 그 위축이 되고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화가 날 정도예요. 지난번에도 지난 총선에서 제가 2.2%포인트 차이로 졌는데 그때 180석 발언이 나왔었어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본선거 당일날 보수 대결집이 일어나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제 패배한 사례들이 뭐 있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유시민 전 이사장께서 3명에게 실명을 거론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중에 저도 이름이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건 개인적인 것인데 정치는 국민은 가장 싫어하는 정치 모습이 오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민주당이 잘한 것도 없으면서 승리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모습에서 200석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석 얘기한 사람들이 다 그 이유는 있어요. 있는데 민주당 200석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건 지워지지 않는 오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으면 정동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르신들 폄훼 발언으로 얼마나 또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오셔서 200석 저렇게 당신께서 말씀하실 자격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 오늘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지역구에서 선배들한테 전화를 2-3통 받았어요. 방송 지금 나가거든 반드시 비판해라. 지금 지역구가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큰일 났다고 합니까? 진짜? 예, 진짜 그런 전화 받았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당은 저를 이제 지지하기로 했던 그런 분들 중에서도 당은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국민들은 정치 오만에 대해서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본인들이 여러 가지 뭐 생각은 있겠지만 이렇게 총선에 다가오고 민감할 때일수록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오만한 정치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정성과 겸손으로 그렇게 승부해야 되고 그렇게 국민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박수현 수석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위기감을 오늘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에 출연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제일 이뤄야 될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겨우 지역 예선전 치렀는데 우리가 월드컵 우승할 거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있죠. 저는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태도와 말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매맞을 소리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귀에 쏙 들어왔는데요. 최병목 의원님, 매맞을 소리 맞죠? 근데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데에서 17.15%포인트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이겼잖아요. 저렇게 되면 본인들이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그 표정에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자들도 민주당 사람들 보면 돌아서서 그 민주당 사람들이 다 웃고 있고 뭐 총선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뭐 야, 이 분위기를 총선 때까지 이대로 가져가자. 하는 얘기들 자기들끼리 하는 거 기자들 눈에 다 취재가 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을 뭐 이 매맞을 소리다 저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기자들 없는 데에서는 자 이대로 가면 우리가 뭐 진짜 200석 못하리라는 법 없다.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의 경험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히려 정동영 상임고문이나 아니면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 또는 뭐 만약에 이제 조국신당이 이제 뭐 비례정당으로 만들어진다면 뭐 거기 또 몇 석 하고 뭐 정의당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마 지금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은 아마 민주당도 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 위성정당 민주당이 만약에 상당한 정도의 의석을 확보했다면 그거 다 합치면 될지도 몰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승에서 민주당은 오만을 감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 논의를 지금 이제 서둘러 당 지도부와 또 수도권 의원들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200석 논란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시 한번 이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 연장선상에서요.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에 출마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험지에 나가려고 하면 지금은 인천 계양이 지역구인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친윤 핵심들이 험지로 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런 주장들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최창열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험지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제가 추측하기 좀 어려운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어떤 유익이랄지 이런 거를 잘 챙겨온 걸로 봐서 저는 험지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정치인이 아주 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정치인이거든요. 강성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열광하고 이른바 팬덤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제가 자꾸 중도층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뭐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좀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특히 이제 아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 머릿속에는 그 사법적인 문제가 좀 남아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전히 그런 불안한 상태인데
그런데 만약에 험지로 나와서 아까 무슨 국회의원 자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서정욱 변호사가 했고 우리 최영욱 의원은 그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4건이나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험지로 나가겠습니까? 전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게 뭐 같은 생각이고요.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방탄 때문에 국회 배지라든지 당 대표 다 했는데 지금 이게 그 계양구를 버리고 험지로 어디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향 안동을 가겠습니까? 안동이 추노지향입니다. 추나라 맹자, 노나라 공자 그 정도로 이게 유림이 센 이런 게 정신문화의 수도인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처럼 형수한테 쌍욕하고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이게 안동은요.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안 되는 것만큼 이재명 대표가 안동이 어려워요. 그럼 이게 어딜 가겠습니까? 험지에. 저는 안 갈 거로 보고 제가 우리 주목하는 부분은요. 김두관 이분이 이게 원래 이재명 대표의 그 아바타로 이게 이재명계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할까?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이분이 수박이 아니에요. 김두관 의원은 그냥 이재명계였는데 험지로 나가라. 이게 진심이라면 본인이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차기 대권 주자를 노리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듣기더라고요. 예. 저는 이 발언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200석 발언을 하는데 이게 일당 독재입니다. 공산당에 가면 이게 공산당이 원래 3분의 2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부권도 무력화하고 개헌도 마음대로 하고 탄핵도 마음대로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게 일당 독재입니다. 이탄이 판사 출신이 그런 이게 반민주적인 상권분리에 반한 이런 발상을 해가 되겠습니까? 예. 뭐 각자 상상은 하는 거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험지로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장동혁 의원님 그 분당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대선 주자금 빅매치가 벌어져서 본인이 주도권도 쥐고 만약에 안철수 대표까지 꺾는다면은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정치적 자산을 더 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돌파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자리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로 가지는 않을 거다. 거기에서 승산이 있더라도 이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글쎄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 게 예.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만 없다면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명분 있는 도전을 할 수 있을 텐데 100% 확실한 승리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의원하고 붙기 위해서 거기로 갈 것인가? 저는 아직도 물음표입니다. 예. 뭐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 김두관 의원이 얘기한 이재명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내 논의가 쉽게 탄력이 붙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신당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까지 갔지만 독한 말만 듣고 돌아왔죠. 영어로 말하는 모욕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그런데도 인 비대위원장은 통합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마음이 떠난 듯한 이 전 대표에게 인 비대위원장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구애를 하는 건지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Well, 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우리 인요한 박사님한테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어제 실망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영어로 한 게 실망스러워서 다른 건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계속 접촉하시죠? 물론이죠. 계속 만나야죠. 허락만 하신다면. 최병목 의원님, 진짜 영어를 인요한 위원장이 잘 못하시나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예.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 연세대학교 의대를 다닌 이후에 이제 의사 하려고 그 하는 거는 미국에 가서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다시 또 한국에 와서 지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산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인이자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어를 아마 한국말처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그 전 대표는 그 하버드대 다녔었잖아요. 아마 거의 그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더군다나 그 인요한 교수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미스터 린턴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미국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모습이 우리 한국인과 많이 다르다 하는 거를 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영어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신은 미국인인데 지금 와서 나한테 뭘 포용하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영어를 차용했다는 점에서 지금 그런 그 인종차별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인종차별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종차별이라고 듣는 사람이 느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종호 예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께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한국계 미국인 2세에게 한국계라는 이유로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어로 비아냥대면서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인종차별로 그날로 퇴출될 것, 여기 그날로가 빠졌네요. 그날로 퇴출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창열 교수님. 근데 사실 그냥 한국말로 해도 되는데 굳이 영어로 한 그 속내가 확 와닿진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와닿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와닿으세요? 예, 저는 와닿아요. 예. 인종차별 이런 느낌보다 저는 우선 저 보도를 접했을 때 예. 그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하는 말 중에 저는 뭐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했다는 얘기는요. 당신과 나는 인식체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이제 그거를 오히려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멸감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한국말로 한국 정치를 얘기하러 온 사람한테 영어로 얘기한다는 건 대화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대화가 싫다는 것이고 당신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다르다. 왜 지금 당신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측근 친윤그룹의 문제를 놔두고 뭐 삼선 출마 금지 뭐 이런 얘기만 하느냐. 다시 말하면 뭐 저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수직적인 당정관계라든지 국정기조의 전환 이런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이뇨한 위원장이 약간 월권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런 거는 놔두고 왜 자꾸만 무슨 영남, 중진, 삼선 출마금지 뭐 그런 기존에 나왔던 세비삭감 이런 얘기만 하느냐, 변주만 우리느냐. 역시 당신은 혁신이라고 들어왔지만 가장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의 문제인 그 당정관계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과도하게 당무에 개입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차차고 얘기하는 당신이 역시 나와의 언어체가 다르다라고 저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한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건 인종차별일 수도 있겠다. 전 처음에 인종차별까지 못 느끼고 일부러 영어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당신과 나는 언어나 인식체가 다르다. 예. 당신과 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걸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장동혁 의원님,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사고를 한국말로 하고 또 지금 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혁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난 영어로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이제 선의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당이 정말 바뀌어서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선택을 받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들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난 당신들하고 같이 안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최근의 발언, 물론 그 이전부터도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글쎄요, 발언의 그 수위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더 이제 발언의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결국 신당 창당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의 문을 걸어 닫고 변하라고 본인은 이미 문을 걸어 잠그고 변하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다른 선택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려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당이 화학적으로 결합이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 당도 변해야 되고 우리도 태도가 변화해야 되지만 이준석 대표의 태도도 저는 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당을 위해서 좋은 소리, 쓴소리를 하더라도 만나자마자 따귀부터 때리고 뺨부터 때리고 나서 좋은 소리 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이뇨한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이준석 영어를 듣고요. 이준석은 정말 이게 인격 파탄 장애 환자다. 이준석이 환자다.
인격 파탄 장애자다. 저는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이태원 참사 때 일주기에 인요한 위원장이 갔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뭔가 욕설을 하면서 당신이 한국인이야? 당신이 한국인이야? 이렇게 외친 소리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인종차별입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인요한 당신이 한국인이야? 한국인 아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당신이 혁신위원장 개입해. 이런 이게 비아냥, 놀림, 조림, 조롱하는 완전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이게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국민의힘에도 보면 반 윤석열 의원도 많아요. 그분들도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했다. 이렇게까지 위원장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건 잘못됐다. 이래 보이고요. 이게 조금 전에 예일대 의대 교수 인터뷰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인종차별로 바로 퇴출되는데 이준석 대표 하버드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버드에서 공부만 할 게 아니고 하버드의 정신을 배워야죠. 이거는 예일뿐만 아니라 하버드든 미국에서는 이런 인종차별 발언은 즉시 퇴출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서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인격 파탄 환자다라고 한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표현이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예, 정정하고 그 부분은 스스로도 지금 말씀을 거둬드린 걸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 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주고받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이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논란이 나오니까 본인이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근데 반박을 하면서 누구를 끌고 들어갔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확한 인종차별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굳이 여러분께서 깊게 생각 안 해보셔도 정확하게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아니죠. 인종차별 대륙차별이네요. 이걸 영어로 왜 했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확실히 생각은 영어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이분한테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박수현 수석님, 그러니까 인종차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아마 그런 생각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논란이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걸 보면은 이게 더 인종차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요. 우선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또 인종차별까지 얘기하고 있는 예의라고 하는 문제와 정치라고 하는 문제 두 가지 기준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맞습니다. 예의에 좀 어긋나고 많이 과한 측면이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이준석은 지금 일생일대의 자기 정치의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지금 예의만 차려서 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김기현 대표이겠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체리따봉, 이 XX 저 XX 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는 그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멸시와 이런 걸 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당 대표에 이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질적인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윤석열 대통령께 본인이 얘기한 대로 대화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해주고 사과를 하는 것, 그것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는 본질이 아닐까요? 거기서 시작이 된다. 이준석 대표는 바로 인요한 위원장에게 지금 아까 최창렬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직자적인 부분을 넘어선 그 뒤에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인요한 위원장께서 아무리 끌어안으려고 해도 이제는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가기 위한 고도의 명분들을 지금 이렇게 쌓아가고 있다. 지금 저것은 예의 범절로는 이준석도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정치의 순간에 정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40% 미만의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만 보면 그 정도 수치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는 60%의 안팎의 국민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 60%의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기의 세력을 귀합하고 명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행보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신당 창당의 동력으로 삼겠다. 이렇게도 지금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데 가장 큰 변수가 뭐냐? 바로 국민의힘이 얼마나 어떻게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게 더 불리할 거다, 이런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선 이 국민의힘이 시작할 때는 이제 불리하죠. 근데 막상 나가서 제3당이 돼서 표를 얻으면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지고 와요. 예, 지금 여권의 신당이 생긴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신당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올 경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생겨날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줄어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들으셨던 유인태 전 의원의 얘기도 이 두 사람이 만드는 신당의 파장이 민주당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청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시청자 질문 한번 볼까요? 이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신당 창당을 반길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최병묵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 걸 더 많이 가져간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예상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저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제가 않는다. 사실은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그걸 아주 정밀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저 표현대로라면 꽤 많이 이준석 신당이라는 데가 가져가요. 그건 맞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역선택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역선택 성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이준석 신당이라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라는 그게 뜨면 민주당 관계자들의 상당수가 그쪽에 가요. 그러나 실제 그 사람들이 과연 이준석 신당에 표를 줄까요? 전 그렇게 주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왜 그 대권 주자 이런 거 조사하다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조사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한참 뒷전으로 밀려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권 주자 이 질문에 대해서 유승민을 많이 답변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그런 현상이 바로 저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그 여론조사는 상당 정도의 역선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나올 경우에 국민의힘의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도 영남 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수도권에서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도권이라는 데가 대개 1 내지 2%포인트 정도로 승패가 갈리잖아요. 여기에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정말 한 1,000표나 얼마 정도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질 것이다. 그거는 결국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의 대단한 악재다 하는 거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최병묵 의원께서는 이준석 대표를 반드시 껴안아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건 이렇게 아니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는 거의 한 60% 이상 국민의힘에서 마음이 떠난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떠났을 경우에도 명분 있게 떠나면 그쪽에 더 세력이 모아지겠죠. 지금 저는 인용한 그 혁신위원장의 저런 끝까지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명분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의 명분을 좀 국민들한테서 빼앗아 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성공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그쪽에 따라가거나 아니면 중도가 그쪽에 모이지 않겠죠. 저는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플랜 A는 이준석 전 대표를 끌고 와서 같이 하는 거지만 플랜 B는 그 탈당의 명분, 신당의 명분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창열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이제 창당 시점을 잡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얘기를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이면은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의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천이 떨어질 것 같은 분들, 예를 들어 이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도 하겠고요. 12월 말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준석 그 2016년도 그때도 창당은 2월달에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건 12월이었단 말이에요. 국민의당 안철수가. 전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저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아까 영어로 얘기했다는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예의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말이죠.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놓치면 저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12월 달에 창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일간적으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만약에 기존의 태도에 국민의힘이 변화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다,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여진 남겼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경로 의존성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볼 때 이준석 전 대표를 끼워앉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뇨한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또. 마음이 아픈 사람이 부산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였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서울에 가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와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부산에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환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환자는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러면서 볼 때 이뇨한 위원장은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를 같이 포용하고 같이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안 할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역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만 이뇨한 위원장의 노력도 참 진짜 눈물겨워요. 정말로. 잘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뭔가 국민의힘이 변하려 하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물론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더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걸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형태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의 득표력이 분명히 있어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중도 진보가 됐고 중도 보수가 됐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영 의원 말씀처럼 수도권의 이 표차가 그렇게 크게 안 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를 저렇게 놔두고 나서 과연 선거를 칠 수 있을까?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자꾸 이렇게 끌어안거나 이러지 않고 강고하게 보이고 불통으로 비추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잘못한 게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걸 끌어안치면서 내쳤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그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많이 도움을 줬다고요. 근데 그걸 끌어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도층은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그런 점을 인식한다면 저 같으면 어떻게든 전 대통령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참모들도 있으니까. 그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바라고 있는 것이지 이뇨한 혁신위원장 만나서 대화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두 분하고 저녁에 견해를 달리하는 게요. 제가 이게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 4년 전에 보수가 처절하게 괴멸될 정도로 참패했죠. 황교안 대표한테 제가 여쭤보니 그 바른정당 통합에 해서 유승민, 이준석이 껴안다고 지분 30% 주고 공천에 완전히 망쳐가지고 대참패를 한 겁니다. 제가 여론조사는 안 되더라도 하나만 들어보면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준석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보수층이 훨씬 많다. 이건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을 껴안을 때 그냥 껴안아집니까? 거기에 하태경 의원도 벌써 지분도 주고 뭐 다 주라 이준석한테 뭐 위원장도 주고 자 이준석한테 다 줘서 껴안았다. 그러면 이게 보수를 지지하는 윤석열도 지지하는 그 보수층은 전부 그대로 그냥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다 그냥 국민의힘 찍습니까? 다 찍습니까? 그분에게 투표 안 할 수도 있고 반대 기권할 수도 있고 저는 우리가 이게 2,000표가 이준석한테 있다면 그럼 이게 이준석을 잡으려고 모든 걸 줄 때 반대하는 보수층이 투표 안 가는 이런 분은 왜 생각 안 합니까? 이런 걸 한자로 소탐 대실이랍니다. 소탐. 그 표 몇천 표 때문에 그 몇천 표가 또 민주당 표는 없습니까? 전부 국민의힘만 잠시 갑니까? 저는 반반 잠시 간다 봐요. 따라서 이게 저희는 썩은 살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새살이 돋아요. 저는 혁신위원장이 정말 이게 우리 보수층의 목소리를 골고루 들어야 된다. 너무 이게 딱 이준석
그 입장만 생각해서 모든 걸 양보했을 때 그 부작용도 생각해야 된다 봐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당에 다시 합류한다면 뭐 지금도 탈당은 안 했습니다만 그럼 보수층이 다른 데 찍을까요? 전 민주당 안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또 하나 중요한 게 자꾸만 자유한국당 얘기하는데 황교안 대표 저도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하고 그런데 황 대표의 자유한국당이 그때 진 거는 바른정당이 유승민, 이준석을 껴안아서 진 게 아니라 그때 우리 황 대표가 대단히 극우적인 행태를 보였어요. 일상 지금도 가끔 부정선거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그때 황교안 대표란 분이 보여줬던 극우적인 행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보수 일각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준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패배 이유로 봐야지 이준석과 유승민을 같이 바른정당과 같이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졌다? 저는 서정욱 변호사의 말에 저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이준석 대표를 껴안는 문제가 사실 총선에서 어디에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시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남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다 치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는 또 불편해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껴안아야 되는 시점이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공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 선생님이 주신 시청자 질문 잠깐 쉬어가는 얘기로 한번 또 볼까요? 이게 쉬어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유승민 전 의원이 참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유승민이 같이 안 해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장동혁 의원님, 이거는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사실 그 유승민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가깝다가 지금은 또 소원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나 지금 유승민 의원이랑 지금 소통 안 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유원 위원장을 만나준 거는 유승민 의원이고 또 안 만나준 거는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지금 함께 하는 게 맞아?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질문 받은 편한가? 그런데 저 참여라고 하는 걸 어떤 의미에서 참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한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참여할 쪽에? 네. 왜 그러죠?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뭐 요즘 잠깐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관계나 그동안의 여러 정치 행보에 있어서 결을 같이 해왔던 부분들을 본다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유승민 전 의원이 배제된 상태로 저는 신당 창당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글쎄,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자, 지금까지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계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정치적 영향력을 보면 마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계인 것처럼 그 정치적 영향력이 역전이 됐단 말이죠. 예. 저런 관계면 두 사람의 관계가 한 정당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한다는 게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 두 사람은 아마 이번에 그 같이 가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고요.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그 신당의 그 대표자가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과거에 내 계보였는데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더군다나 그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을 유승민 전 의원은 만났어요. 그 점에 있어서도 벌써 두 사람의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마 두 사람이 그 정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 함께 할 가능성? 글쎄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여라는 말이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이렇게 단서를 달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 자체는 본인의 정치적인 중량감을 높이려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대표가 되고 신당 창당이나 모든 지금 정치 행보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본인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뒤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신당 창당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비명계 일부를 접촉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중앙일보에서 인터넷에 올린 기사를 보니까 그 접촉했던 비명계가 이상민 현 민주당 의원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기사 못 보셨죠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월 말에 만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준석 전 대표가 비명계를 만났다라고 할 때 저것은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나 현재 그냥 던지는 그냥 메시지일 것이다라고 했고, 만약에 누군가 만났다면 이상민 의원 정도 만났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로는 뭐 그렇다면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는 일 같고요. 기왕에 그 말씀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 현재로는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는 손을 잡고 함께 어떤 힘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과 정당의 목표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고 집권을 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 그때까지는 아마 둘이 손을 잡고 같이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둘 사이 어떤 분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당 창당 시기에는 함께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이 신당이 생긴다면 민주당에 분리할 거냐 국민의힘에 분리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전국을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사정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더 강고하게 보수가 결집되는 곳에서는 민주당에게도 피해가 되겠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또 국민의힘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국을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난제가 또 하나 있죠. 바로 혁신위가 제시한 희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친윤을 꼭 찍어서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이 문제가 당의 분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당 대변인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맛있는 밥이 지어질까요? 오늘 인요한 위원장과 박정화 대변인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사람을 거명하는 건 점잖지 못해요. 예. 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부가 누군지, 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결단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당과 나라를 위한 건 왜 못해요? 혁신위 불출마 요구에 아직 친윤계 의원들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게 너무 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좀 기다립시다. 인용환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들 공감하고 있고, 시간을 좀 주면서 좀 기다려보세요. 이게 시끄러운 과정도 좀 있을 거고, 이게 쌀이 맛있는 밥이 지어지려면 냄비도 끓어야 되는 거고 뚜껑도 들썩들썩거리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비유를 찰지게 했는데 과연 저렇게 될지 이제 그 부분이 관심인데. 예. 자, 불출마 이 험지 요구, 이게 당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친윤들이 과연 결단을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친윤이라는 수식어가 정권 초기에는 이제 훈장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지로 내몰리는 꼬리표가 된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거죠. 그렇다면 친윤은 정말 누구일까요? 그게 중요해졌습니다. 여당을 출입하는 한송원 기자와 함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제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주말 사이에 이제 핵심 친윤들한테 전화를 해서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내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 이렇게 두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김 대표는 통화를 했지만 장 의원과는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통화에서요, 인 위원장이 아무 상의도 없이 이 의원들의 거취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이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인요한 위원장이 그 당내 여러 분들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좀 희생 결단하라고 메시지 냈다고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인 위원장님 전화는 받으셨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전화 따로 받으신 거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없었죠. 권고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예, 그 방금 보신 것처럼 아직은 친윤 의원 누구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철규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바뀌었고, 사무총장은 전 사무총장인데, 이제 사실 인 위원장이 거취 압박을 하면서 이제 친윤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친윤이 누군지, 누구 보고 지금 나오지 말라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가 해당이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CG로 만들어 봤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 초기의 핵심 친윤 그룹은 이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이렇게
4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2년 차가 되니까요. 이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두 의원이 집권 2년 차에 들어들면서 다소 좀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현재는 장제원 의원도 현재는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뒤에 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한 이철규 의원과 이 박성민 의원이 친윤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박성민 의원은 윤 대통령과 자주 자리를 갖고 이 김건희 여사와도 수시로 소통하는 걸로 여권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윤 진영에도 이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한송원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혁신위가 이제 친윤들의 거취를 압박하는 이유, 논리적 근거가 뭔가요? 이 아무래도 이 친윤 의원을 중심으로 이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민심을 거슬렀고 이 결과적으로 친윤들이 책임을 져야 총선 민심도 다독일 수 있다 이런 논리적 배경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는데 이게 조건이 달려 있어서 불출마 선언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예,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 수행실장을 한 이용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이 당이 원하면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이 당이 원하면 이 조건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제 그제 지난 주말에도 이 하남 지역구 행사를 모두 참석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불출마를 결단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혁신위에서 요구가 나오니까 본인이 먼저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친윤 의원들이 불출마하면 언제 불출마를 할지, 그리고 험지로 나간다면 어떻게 어디로 나갈지 이 큰 그림이 지금 그려지기 시작한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취재가 좀 됐습니까? 예, 여기 조금 표현을 해봤는데 여당이 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UCT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역에 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 이철규 의원은 구리 출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선인 박성민 의원은 울산 출마 외에는 다른 선택지는 아직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대통령실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조만간 이제 교체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저희 취재 결과도 수석들 한 3명 정도가 바뀌는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2명 정도가 당으로 돌아온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분들도 친윤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로 출마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김은혜, 강승규 이렇게 두 사람이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고향인 충남 홍성 예산에 출마를 준비 중인데 여당이 매번 당선됐던 곳입니다. 또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 당에서는 수원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 본인은 성남 분당을 공천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가고 싶은데 또 가야 될 때 이런 것들이 다 충돌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뭐 아직 결정은 안 된 거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죠.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친윤들 좀 험지 나가라고 하는데 장 의원께는 그런 얘기 아직까지 온 거 없죠? 일단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뭐 그것만 답변하시려고요? 지금 이 문제는 논의 시작 단계인데 혁신위원장께서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은 당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를 했지만 이것을 혁신위원회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다면 혁신위가 동력을 상실할 테고요.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건의를 당에 했는데 당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텐데 지금 논의 단계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현 수석님. 예. 조금 전에 우리 한송원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강승규 수석이 충남 홍성 예산으로 지금 내려가는 걸 준비하고 있다. 뭐 저희도 뉴스9에서 여러 번 리포트로 보도를 해드린 바도 있고. 근데 충남 홍성 예산은 지금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역입니까? 예, 아무래도 뭐 그런 그 옆 지역구니까 정치적 잘 편향을 아시잖아요.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홍문표 의원님께서 지금 계시잖아요. 예. 그 걱정이 제가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께서 강승규 수석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조금 아까 그 친윤 이렇게 그래픽을 봤는데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왜 우리 충청권에는 친윤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가 이런 게 대해서 좀 자존심이 상한데 우리 장동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여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드라이브를 이제 걸기 시작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민들 눈높이에 보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고 혁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해서 어떤 강제성에 기인한 행동보다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나는 희생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에 기반한 행동들을 보시고 국민들께서 결국 마음을 주고 선택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어느 당이든 간에 그런 그 경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까 앞에서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었었잖아요. 이제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지금 옳든 그르든 간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라고 하는 정책 의제를 선점당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총선을 주도해 나갈 것이냐가 지금 과제인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강제로나마 이렇게 자꾸 지역구 변경이나 이런 걸 가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은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따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만약에 지금 김두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솔선수범해서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의 어떤 험지 출마나 이런 노력들이 정말 국민이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 동력이 떨어지겠죠. 떨어질 것이죠. 예. 그래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짧게 다루고 갔습니다만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한 그 주제가 민주당에도 크게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 보면 요즘에 국민의힘이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어느 당이든 총선을 놓은 앞둔 그런 단기적 경쟁보다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좀 장기적인 진지한 좀 대화들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창렬 교수님. 지금 친윤들이 사실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좀 엇갈릴 것 같아요. 네. 다만 중도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당에서 분출되고 있는 요구, 특히 혁신위를 중심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실 의원들 개개인들도 생각들이 정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통화도 해보고 하는데 교수님이라면 그런 조언을 구해왔을 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박수현 수석 말씀처럼 국민들은 진정한 변화 혁신을 바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내세우는 게 희생과 통합입니다. 희생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득권의 포기거든요. 근데 기득권의 포기라는 건 결국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대통령의 측근이 나서지 않는 것.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런 모습이 종종 보였었어요. 우린 출마하지 않는다. 이제 그때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친윤이라고 인식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아까 그래픽에 나온 걸로는 약간 그 지역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제 친윤들의 이른바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자꾸 얘기하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 전 이 부분이 많이 굉장히 국민의힘이나 여권에 불리하게 작동됐다고 봐요. 지지율의 정체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그래서 월권이라는 표현도 이뇨한 위원장이 썼는데, 희생이란 말은 뭡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출마하지 않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 특히 중도층들이 여권이 이제 인식을 했구나라고 느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 저기 진보연합이 200석 얻을 것 같지는 전 전혀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데, 아무튼 간에 또다시 일당이 못 되면 국민의힘이, 아니면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건 정말로 절체절명이에요. 내년 총선은 어차피 정권 평가로는 갈 것이고, 그다음 이 정도 희생 없이 과연 국민의힘이 할 수 있겠어요, 수도권에서? 정부에서 이 부분은 물론 당내 여러 분란이 있겠습니다만, 이분은 과감하게 대통령실 결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이 자꾸만 험지가 아니니까 안 원한 대로 가고자 하는 거. 이 김은혜 의원은 수원이 아니고 또 분당을로 간다는 거 아니야? 분당으로는 아무래도 여건이 유리한데니까. 이런 식의 행태가 여러 번 반복되면요, 수도권에서 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봐요. 전 그래서 지금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이뇨한 위원장이 던진 저 화두, 희생, 기득권 포기, 이 부분에 화답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어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대명제에 대해서는 선거 앞둔 시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휘발성 그리고 폭발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논의가 쉽게 정리가 되지 않고 총선 내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논의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 먼저 오늘 면담 장면부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경기 남도와 북도는 김포시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서울과는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얻어낸 결과가 이제 서울로 가자는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편입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서울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심도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형성이 되고 의견을 또 여쭙는 이런 절차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차기에 대한 대권까지 꿈꾸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도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주도권과 또 당과의 중앙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분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아마 움직일 거고 제가 보기에 모든 정책은요. 국익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면 이게 네 가지 조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이 말이 국익에도 도움되면서 국민의 표가 되는 이런 정책입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분할 이거는요. 표에는 재미 좀 봤죠. 충청도. 근데 이 국익에는 엄청나게 해로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은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아요. 뉴욕이나 동경, 런던 또는 옛날에 이재명 대표도요. 옛날에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 한다. 이렇게 공약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김포시와 먼저 이게 선점을 하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오락가락하면서 침묵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정책이 많이 나와야 돼요. 국익에 도움되면서 표도 되는 이런 게 보이고요. 앞으로 이게 저는 이게 뭐 김포만 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남이라든지 또 여러 군데 그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저는 메가시티는 큰 방향으로 이게 옳은 방향이다. 서울 수도의 경쟁력이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출연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뒤에 있는 얘기를 또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달라졌는지 조금 뒤에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장동혁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총선 전략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 얘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삶에 어떤 질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총선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총선을 위해서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눈다고 하면서 그 경우에 김포시가 매우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부터 먼저 서울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의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 위에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잘 수렴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게 행정인데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 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어젠다를 두고 이게 같은 당에서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김병수 김포시장은 여기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에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합니다. 지방 주민들의 동의, 의회의 동의, 그리고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불가능한 일을 해가지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가장 합리적인 분이시고 유정복 시장이 정말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 상관없이 자기의 소신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서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님하고 김동연 시장님이 이제 정치쇼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유정보 시장님께서는 김포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여할 입장은 아니시고요. 예, 당내에서 저렇게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 문제도 굉장히 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항하던 상황이었는데 걸림돌이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종욱 변호사 얘기도 했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공수표를 남발하기 전에 부실 예산안부터 바로 잡으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메가시티 공약을 한 내용 어떤 장면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5급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얘기를 들어보면서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최병목 의원님, 그러니까 과거에 공약했던 내용과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다른 점이 있길래 비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대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일단 반대하고 보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2017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 서울권으로 경기도를 합치자는 식의 제안을 했을 당시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걸 반대했거든요. 예. 그런데 몇 년 뒤에 대선에는 또 메가시티 공약을 하더니 지금 그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에서 메가시티 공약을 하니까 또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동안에 몇 번 입장이 바뀐 겁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 메가시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 7년 전, 1년 전 어떻게 왜 그리고 현재 왜 이렇게 다른지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메가시티는요. 서울 메가시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예. 저것은 지방의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어서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 충청권, 호남 이렇게 해서 지방의 거점 도시를 만들자는 메가시티 공약이고 그것은 이미 부울경 특별연합까지 출범한 그런 성과를 쭉 거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산시키고 전혀 반대의 서울 메가시티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 나중에 다시 토론하시죠. 왜 수도권을 왜 뺍니까? 수도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것과 대응해서 지방의 그런 거점 도시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였기 때문에 대선 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선 이준석 전 대표와의 통합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을 찍어냈다고 서운해하지만 당 주류는 그동안의 언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는 반응이죠. 나한테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국정 운영의 방식이 엄석대처럼 투박하지 않기를 바랐고 간신배들의 아첨 속에 대통령께서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징계의 원인이 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도 아직 다 풀린 게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인신 공격도 멈추질 않고 있어서 당내 거부감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만나겠다고 부산까지 찾아간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조롱하듯 영어로 말한 건 선을 한참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m I the patient here? 미국 예일대 정신과 교수는 한국계라는 이유로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비아냥대면서 한국어로 얘기를 했다면 인종차별로 퇴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이런 식의 독서는 화를 부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인 위원장도 외국인으로 취급받으니 힘들고 섭섭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뻘인 윤 대통령을 향해 환자라고 한 부분에선 그 치기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당 대표까지 지낸 그가 정말 당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당이 선택받을지 고민해서 그 혁신 과정에 그 고민을 녹여내야 할 겁니다. 지금처럼 당과 대통령을 가망이 없는 시한부 환자로 취급한다면 딴 살림을 차리려는 명분 쌓기로 볼 수밖에 없죠. 이 타협을 모르는 젊음이 예의까지 잃으면 그건
패기가 아니라 치기 어린 객기가 된다는 것. 한때 젊은 리더의 상징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는 그 평범한 상식을 잘 모르는 걸까요?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누가 아픈 걸까? 였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